이거 뭐 끊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편집 잘 해주십시오. 편집 없습니다. 이거 라이브였네. 2024년 총선 울산의 선택,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오늘은 중구 오상택 후보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울산저널 논설실장 최병훈입니다. 저희 울산저널에서는 2024년 총선 울산의 선택,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라는 취지로 올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는 울산 국회의원 후보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관한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폭넓은 정보에 기반하여 더 나은 선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정치인의 가치는 그가 살아온 삶에 녹아있는 행적과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과 속도 등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후보님께 이와 관련해서 가감없는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현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후보님 자신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1980년생이고요. 올해 43살. 정치인은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하니까 청년 정치인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울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이 아마 중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출마지도 고향을 선택했고요. 제 삶의 궤적과 제 어떤 유년 시절, 그리고 제 또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를 제 고향 중구에 출마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울주군에 출마를 하셨더랬는데, 이렇게 중구로 옮겨온 데는 특별한 어떤 고향이어서 옮겨오신 겁니까? 아니요, 이건 또 당선 가능성이 이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그 당시 울주에 출마를 했고, 제가 이제 컷오프 되고, 출마 자체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신인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 그 당시 울주 출마는 당시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2년 원내대표실에 있을 때, 이제 당의 요구로, 당시 또 시당위원장께서 출마의 요구로 이제 출마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출마를 중구로 준비하다가 시당위원장께서 울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울주 준비로 가게 됐고요. 저도 그때 당시도 울주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는 본가이긴 하나, 제 고향은 거의 이제 중구인데 좀 다르지 않냐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당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울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인영 의원이 원내 대표로 계실 때 정책 보좌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책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상택 후보님을 이인영 키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즈라고 불리우시기에는 이제 덩치도 많이 커지셨고, 또 실제 경륜도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많이 쌓으신 정책 박사님이신데, 그 이인영 키즈라는 말에 대해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인영 키즈는 또 영광이고요. 어디에 키즈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업적을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이인영 장관님, 이제 이인영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목소리와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아주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의 그 길에 키즈라 얽히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키즈를 이제 떼고 저만의 정치로 가야 되는 또 저의 또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이제 이번 총선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대학 총학생 회장이라고 하는 두 공통점을 가진 이인영 의원과의 어떤
인연이 작동한 결과인가요? 그쪽에 가서 일을 같이 아, 하시게 처음에는 그 인영 그 장관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학생회장 할 때는 그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은 그렇죠. 존재는 상당히 이제 영웅 같은 존재, 연예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 우리 세대에 봤을 때는 뭐 약간 책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 사람 한번 볼까? 근데 실물이 있으니까 네. 한번 일을 같이 해볼까? 이런 동경 이래서 찾아갔죠. 가서 처음에 일을 같이 하게 됐고 가니까 다 총학생회장 선배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총학생회장만 일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만 이제 이인영 장관과 같이 들어가서 이제 완전 정치에 입문하게 돼버린 겁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 이제 상당한 기간 실제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을 해오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1호 법안으로 내놓고 싶은 그런 어떤 정책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심각하다 문제는 일단 민생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그리고 지역위원장, 본 후보에 있으면 이 과정에서 좀 긴 과정에서 유권자와 시민들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정말 살기 어렵다, 살 수가 없다, 내일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특별히 뭐 민생은 그 어느 시점에나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텐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피부로 오는 체감이 네.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가 만났던 상인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시절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민생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뭐 물가 조정도 힘들었고 그런데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극간에 몰려 있다. 민생이 지금 고통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정말 옥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과값 하나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못난이 사과 한 드럼이 20,000원입니다. 현재 정부의 어떤 무능 실정, 그 아마 출마 선언문에 그런 말을 많이 쓰셨던데. 제가 썼던 말이죠. 예,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원인입니다. 민생 파탄. 네네. 네, 우리 주권적인 국민, 주민 모두가 네. 실험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 파탄 문제의 해결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말 말고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경제정책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제정책 전환을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 형태의 경제정책 방향보다는 내수 경기 증진과 어떤 고통 분담이 필요한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야당의 목소리가 쓴소리를 읽지라도 함께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만들어 나가야지 않는가 싶고요. 어떻게 임기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그 씨름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서 그 목소리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듣고 대화하고 또 경제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 그래서 경제 기조를 전환해서 조금 더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 성지 울산에서 유일한 진보 성향의 언론으로 버티고 있는 게 우리 울산저널입니다. 네. 우리 울산저널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 생각 이건 한번 말해주시죠. 울산저널의 평가요? 네. 정말 힘든 곳에서 이렇게 버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소리가 다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또 찾는 곳이 다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울산저널은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목소리를 올곧이 담는 그런 언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저널이 시민이 만든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민의 의지와 시민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울산저널이 꼭 뭐 살아남는 표현보다는
울산전이 좀 더 확장되고 영향력이 더 많아지고 시민들 속에서 더 공신력을 가지고 회자되면서 건강하게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질문, 이거 없는 질문이네.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2023년 7월에 43세 나이로 더불어민주당 중구 지역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었죠. 예. 네. 울산 정치권의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뭐 전은수 후보라든지 또 뭐 당장 지금 또 저쪽 국힘당의 김상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드디어 후보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죠. 젊은 정치인. 정치인들이 드디어 울산 이 정치계의 주역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신호탄이 된 소감,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 하면서 그런 이제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뭐 MZ세대 뭐 첫 위원장, 뭐 세대교체 신호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젊은 후보들이 등장하고 왔던 과정이 있던 것 같은데요. 세대교체의 바람은 시대의 요구고, 그리고 또 지역의 요구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그 대응에 피드백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역시 피드백과 정치 효능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정치인의 수요와 요구 당연하다는 결과를 생각하고요. 물론 그 젊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과 그다음에 경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이 이번 그 필요합니다. 22대 총선 공천 확정 여야 후보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평균 나이가 무려 57.8세예요. 네. 지난 21대 총선 당시보다도 오히려 한 3살 더 높아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대교체 구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렇게 당헌 당규상 청년인 만 45세 이하 후보가 겨우 32명밖에 공천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당의 그 청년 공천은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로 보입니다. 그냥 여러 데코레이션 중에 청년이라는 데코레이션이 필요한.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인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양당의 청년 공천, 전략 공천 뭐 이런 것들 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구호입니다. 그냥 뭐 청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을 해야 되냐? 전 세력을 좀 모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으로 밀고 들어가야지 이 거대 양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준다. 청년의 요구가 높고 빗발치고 아주 강한 요구가 들어온다면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력이고 그건 뭐 하나의 흐름이라 봅니다.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 문제 당사자들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문제 같고요. 저도 청년이지만 청년 세대로서 연대하고 그 청년 정치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흐름이 필요한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종합적 문제들은 다 청년 문제입니다. 주거, 뭐 취업, 그다음에 교육, 보육,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청년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까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대하고 연합해서 밀고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 이제 청년 당사자들의 자신의 문제 또 자신의 미래를 해결하기 개척해 위해서는 나가야 되죠. 네. 틀림없이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뭐 청년에서 점점 벗어나고 계시잖아요. 네. 청년 정치인의 어떤 한 리더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이 되고 국회로 가셔야 네. 그 모든 걸 정책화하고 실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실 텐데 그리고 울산 중구는요 연속해서 이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보수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박승민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님의 선거 필승 전략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는 명확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또 하나의 또 주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던, 동조하고 협조했던 윤핵관, 찐핵관 후보를 같이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것은 제 선거의 큰 기조입니다. 그리고 후보 개인과의 싸움에서의 전략 포인트는 이 선거는 저는 신인이고 처음 나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민 후보는 기존에 사전을 했던 것을 평가받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그 평가를 냉정하고 아주 정교하게 물을 겁니다. 뭘 했는지, 그리고 얼마큼 해놓은 것에 대한 결과치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저는 뭘 하겠다는 것을 우리 중국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 유권자들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소통 방법은 뭐 특별히 잘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얘기 아까 한 거에 계속 이어서 좀 해주시죠.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말 만나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갖고 있는 각종 채널들을 가지고 또 소통해 나가고 있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네트워킹에서 또 있고, 그래서 또 일반 시민들 만나는 또 자기 발품, 또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일단은 그 스피커가 약해가지고 또 언론 이런 데 나가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나가면 또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그런 얘기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최대한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CBS 시사 팩토리 쪽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하셨고, 그 무엇보다도 태가 어디 가노? 이거 가지고 울산 시민들 아주 광범위하게 그 인플루언서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 어떤 이슈들을 접하는,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운동 시작하시면서는 그걸 접으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그 유튜브를 촬영하기가 참 힘들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했던 제 과정을 좀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유튜브 좀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쇼츠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선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담고 그들의 목소리를 속에서 애환과 그들의 요구,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뭐 다양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선거하는데도 많은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젊은 정치인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제법 도드라지게 보이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앞으로 계속 그와 다르지 않은 소통 방법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거 마치고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승리 전략을 물어놓고 옆으로 또 얘기를 좀 빠져나왔는데요. 승리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잠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자기가 뭘 했던 걸 또 평가하는 선거를 잠깐 지적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일단 제가 젊습니다. 젊고 새롭고 그리고 또 유능하다 이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저쪽 상대는 노쇠하고 또 정체돼 있다라는 걸 또 대립을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 강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젊고 새롭고 유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한테 불행일 수 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적 훈결이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혹들을 정확하게 알 권리로 알려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대 후보께서 그것을 또 설명하겠다고 해명하겠다고 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해명들을 아직 안 하고 계셨는데 해명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 도덕적인 훈결 그리고 혹은 각종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로서 해명해 나가시지 않냐.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죄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전략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가 한 3가지 전략 포인트로 이번 선거의 필승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노출되면 상대 후보이 알면 제 전략을 또 수정해서 또 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잘 뭐 기사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대표가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민비조, 그러니까 즉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신조가 탄생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례 지지도는 거의 20%를 오가는 맞습니다. 그런 아주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큰 두 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라는 이제 기성정당이 큰 기치를 걸고 가고 있고, 또 신생정당인 조금 더 개혁적인, 조금 더 메시지가 강한 이 조국 혁신당이 이 윤석열 심판을 또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몰빵론이군요. 투표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네. 저는 몰빵론이죠. 네. 지역구도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몰빵론이라고 네, 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윤석열 심판의 기조에 큰 두 축을 끌고 가고 있지 않나. 나중에는 이 두 축이 이제 윤석열 심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아주 심각한 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들에 대해 회칼 발언 이게 있었어요. 네. 회칼 테러 발언이 있었고, 또 이건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발언이라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의혹, 이것 또한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참 민심을 외면한 대응이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당 내부에서조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이 대사 임명도 체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황 수석은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도피성 의혹이죠. 자, 그거 보십시오. MBC가 보도 안 했으면 갔습니다. MBC가 최초 보도해서 호주 대사 간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또 나오는 겁니다. 감시 기능들. 정말 언론에서 얘기 안 해왔으면 갔습니다.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알게 되니, 부랴부랴 이렇게 조사를 받니, 혹은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다시 돌아오니,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정치 술수라 보고요. 선거를 앞두고, 일단 잠깐의 국민 눈치 보기, 이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황상무 수석 사과했지만,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 국민 기만 아닙니까? 언론 겁박하는 모습? 그러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또 아나무인식으로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이 정부는 언론을 겁박하고 그 시민의 말을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오니까 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 2년의 폭정, 민주주의 후퇴, 이 시민에 대한 기만, 이거 여러분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후보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저널 독자, 그리고 우리 중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좀 넓게는 우리 울산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좀 더 또 이런저런 인사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중구 국민들과 또 울산 시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울산전에 또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외교, 안보 모두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퇴행에 함께 동조하고 협조했던 윤핵관, 찐핵관 후보도 같이 퇴출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 정말 막중한 선거고 민생에
실험하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주는 선거입니다. 그들의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만들어주고 그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심는 정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상택 젊고 새롭고 유능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린 기가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지역구 공약으로 지역화폐 법제화 이런 것과 또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 이런 공약을 내오셨더라고요. 네, 네. 민생 문제에 아주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공약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핵심 공약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1호 공약으로 민생 공약을 냈습니다. 네. 아까 저도 주장서 얘기한 게 민생 파탄을 극복해야 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 10%, 5% 한시적 인하, 그리고 울산페이 법제화, 그리고 코로나비 탕감, 그리고 연 2% 고정금리 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구가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중구가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의 특색인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보자 해서 공공형 안심 스터디 센터를 제안했고요. 500석 규모의 그 센터 수립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율학습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공교육의 강화, 공공성의 강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각 권역별로 100석에 관련된 센터를 또 만들어서 이것이 그물망처럼 이어져서 중구가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공성이 보장된 어떤 교육 환경이 된 곳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공약을 냈고요. 또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색, 아주 저는 세계적 가치라 생각합니다. 병영성, 외설 한글, 외설 최현배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태화강 국가정원, 이 무수의 우리의 문화적 가치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병영 일대에 국립 한글 문화연수원을 수립해서 우리 병영과 외설 최현배 선생님의 한글의 가치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을 체류형으로 좀 변경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특구로 수립해서 사람들이 좀 숙박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좀 특색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관광 특구 구성을 좀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아주 중구가 황골 탈퇴할 것 같은 느낌이 더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오셔서 제 또 공약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모든 공약이 그렇지만, 네. 사실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 확보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재원 확보에서는 이제 역할은 이제 국회의원 역할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이제 예산을 따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생 공약들은 법안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상당한 요구를 제가 하면 되고요. 그 예산 이후에 이제 건립 예산들은 이제 기재부와 그리고 또 우리 시와 함께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민간 투자를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회의 능력입니다. 한번 일을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일 시켜주시면 멋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끝이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지금이 너무 확 그러니까. 대단. 와, 그래도 제가 당황했지만, 우리 실장님 와, 되게 지금 너무 좋으시네요.